부산의 한 오피스텔. 오늘도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숨죽인 채 방 안에 갇혀있던 이는 24살 혜진 씨.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혜진 씨의 남자친구.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한밤중에 그것도 여성 혼자 있는 집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20대 직장인 혜진 씨가 그 공포의 순간을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라도 증거를 남겨 도움을 청하고자 한 건데요. 간절하게 내민 그 손길을 붙잡아준 사람은 과연 있었을까요? 지난해 9월 3일 8개월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8시 좀 넘어서 이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시죠?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구급차에 이송돼서 병원으로 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돼버린 딸. 다 온몸을 그냥 하얀 천으로 꽁꽁 다 싸매놔가지고 이를 손도 한번 못 잡아. 얼굴 옆에 목 쪽에 피가 흥건하게 그 흰 시트에 빨갛게.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또 혼자서 두 딸을 키워왔다는 엄마. 큰딸은 언제나 큰 의지가 되어줬다는데요. 엄마가 우리 책임지고 키워줬잖아. 엄마밖에 없어. 우리도 미안해 하지마. 절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엄마 편.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스물넷, 채 피지도 못한 꽃을 잔인하게 꺾어버린 건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내 딸을 죽일 만큼 그렇게 내 딸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냐고. 내 딸이 죽일 만큼 미웠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전 여자친구를요? 네.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저 그 집에 있고 저는 나와가지고 옥상에 있죠. 어디 내리려고요.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이는 바로 혜진 씨의 남자친구. 그는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경찰과 구급대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마음 졸이며 지켜봤다는데요. 저 위에 저게 원룸이잖아요. 저 자체 이쪽으로 기둥 이래 이쪽 앞으로 쪽으로 이래 서서 또 혹시 뛰내릴까 싶어서
막 사람들이 저 위에서 저 있다 그러고 막 매트리스를 그러니까 뛰어내리려는 사람이 이동하는 반경에서 계속 동일하게 왔다 갔다 했고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해 소동을 벌이던 남자가 체포됩니다. 곧바로 경찰이 혜진 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는데요. 흉기에 공격당한 흔적이 무려 20차례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남자가 항소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 그의 주장에 따르면 둘은 연인 사이고 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피를 집중적으로 흘린 장소가 여기서 보시면 들어가자마자예요. 바로 입구에서 치명상을 입혔다는 건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흉기로 공격당한 20곳 중 9곳이 급소인 목 부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목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너를 살해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깊숙이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사건 당일 남자의 행적. 남자가 사건 현장에 처음 나타난 건 오후 2시 41분. 1층 출입구로 들어간 남자는 CCTV가 없는 계단으로 사라집니다. 1시간 뒤 엘리베이터의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다시 사라집니다. 남자는 꽤 오랫동안 CCTV를 피해 혜진 씨의 집으로 들어갈 방법을 집요하게 찾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남자가 다시 CCTV에 포착된 것은 3시간 후. 그는 오피스텔 1층 출입구에서 배달 기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6분가량 이어진 대화. 과연 어떤 말이 오갔을까? 사건 직전 남자를 만난 마지막 목격자를 수소문해봐야겠습니다. 한참을 추적 끝에 당시 배달 기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면 저희 쪽에서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 현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계단 쪽에 있던 남성이 바로 배달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하자 거기 사는 여성이 자기 여자친구인데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인 관계에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해 배달 음식을 현관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는 배달 기사. 계단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후다닥 하면서 급하게 뛰어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남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 지금 살해했고 내 지금 조금 있으면 감방에 갈 건데 와줄 수 있냐고 통화를 할 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그 지인들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자해 소동으로 허비해버린 50분의 시간. 어쩜 혜진 씨는 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피고인이 자살 소동을 벌이다 보니 모든 인력이 그쪽에 쏠린 겁니다. 피고인을 구조하는 데 쏠려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방 안에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피해자 유족들은 더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혜진 씨 가족을 더 당혹스럽게 한 건 사건 직후 경찰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언니 휴대폰이에요.
이게 피칠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피가 다 범벅으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혜진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은 아무 조사 없이 유족에게 건네주었다는 건데요. 언니 휴대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를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면서 그 자기들이 포렌식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 거절을 하고 받아서 제가 이제 사설업체에 들고 가서 돈 주고 비밀번호 풀고. 휴대전화 속엔 끔찍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9월 3일에 언니가 사망을 했는데 그 알 수 없는 번호 이게 다 그 가해자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알 수 없는 번호네요. 전부 알 수 없는 번호고 피고인 지인들 전화번호.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4월 31일. 거의 그냥 매일 진짜 매일같이 찾아와서. 휴대전화 안에 봉인돼 있던 엄청난 양의 스토킹 증거들. 오전 7시 11분. 그것은 오랜 시간 집요하게 혜진 씨를 향해 울리고 있던 죽음의 알람이었습니다. 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48kg에서 50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6월에 만났을 때는 38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렇게 남자는 혜진 씨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시 혜진 씨가 사용했던 바로 그 휴대전화입니다. 차마 보여드리기 힘든 끔찍한 영상들이 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 합니다. 또 다른 혜진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시각각 혜진 씨에게 울렸던 죽음의 알람을 왜 아무도 듣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11개월) 남짓한 교제 기간 동안 남자는 모든 것을 그녀와 함께 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편한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날엔 수위 높은 폭언과 무차별 폭행이 돌아왔다는데 폭력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잦아졌습니다. 혜진 씨는 이 폭력의 흔적을 차곡차곡 모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녀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처음 맞았을 때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손찌검을 하고 있대요. 원래 약을 먹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 약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막 그런 작은 일에 버럭하니까 오빠 약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오늘 약 안 먹었는데 하면서 패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 놓고 때린 것 같아요. 애를 그때 불 붙은 이후로. 결국 혜진 씨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직장 앞으로 찾아와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는 남자. 혜진 씨의 반응이 없자 이번엔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토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남자의 기이한 집착.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씩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는데요. 바로 죽음의 알람이었습니다. 요거를 강압적 통제라고 해요.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누구랑 만나는지, 지금 뭐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거 자기가 다 알려고 해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인 사건의 전조 증상이에요. 애정 공세에서 시작해 폭언과 폭행,
애원, 변명, 강압적 통제로 이어지다 결국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혜진 씨를 흉기로 20차례나 공격했을 정도로 잔혹함을 드러낸 것 역시 이런 강압적 통제가 작용한 건데요. 이 남성은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투자를 했거든요. 돈과 시간과 노력, 그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대상이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살인의 고의성이 강하게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을까? 실제로 혜진 씨는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언니가 경찰에도 한 3번 정도 신고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와 연인 간의 다툼인데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자라 이렇게 경찰이 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거기서 약간 뭐라 해야지 의지를 잃었다 해야 되나? 그런데 그녀의 신고 내역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남자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매번 한 발 늦었고 남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경찰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7개월이 지났고 정확하게 우리가 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건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거든요. 더 이상 저는 답변할 게 없거든요. 도움의 손길은 멀었고 그 사이 죽음의 그림자는 혜진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느낌이란 게 있잖아. 요즘 무슨 일 있나 하니까 많이 뜸들이다가 이제 나중에 말을 한 게 자기가 사실 많이 맞았고 같이 있는데 거의 반응 강제로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혜진 씨의 의지처가 되어주었던 친구 동준 씨.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이별을 하고 싶다. 그의 도움으로 혜진 씨는 한 달 동안 긴급 주거지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남자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딱 일주일 전에 그 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워낙 연락 안 되니까. 남자가 동준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진짜 무릎 꿇고 얘기를 했거든, 울면서. 피해자랑 다시 좀 만나게 해달라. 진짜 그렇게 하면 제가 죽여달라는 사람 한 명 죽여주겠다. 근데 그땐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희아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좀 섬뜩하긴 하죠. 이제 그만 혜진이를 놓아줘라. 잘 달래 돌려보냈다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혜진 씨는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다툼인데 그 정도가 심하고 그냥 남자 잘못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걸 보고 제가 좀 재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뭔가 못 지켰다는 느낌? 그냥 조금 더 제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딸을 먼저 보낸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이쁜데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맙고 기뻤어. 엄마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의 약속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재판은 엄마가 엄마의 받도록 꼭 할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된다. 사랑해. 엄마는 이제 그 약속에만 매달릴 겁니다.